네, 안녕하세요. 2024년 서울국제작가축제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농담의 온도라는 주제로 작가들의 수다 세션 사회를 맡게 된 문학평론가 남승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서울국제작가축제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문학을 통해 세계와 언어, 그다음 삶과 문학, 작가와 독자가 만나는 다층적인 교류의 공간이며 올해로 벌써 13회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농담의 온도라는 주제로 작가 세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예정입니다. 제 옆으로 순서대로 정영수 작가님, 그다음 김기태 작가님, 그다음 멀리서 오신 프레드릭 베크만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럼 이제 작가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기에 앞서서 먼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가운데 앉아 계신 김기태 선생님부터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2022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활동을 시작하셨고요. 올해 젊은 작가상을 수상하셨고 또 올해 9편의 소설을 담은 소설집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을 내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죠. 재미있는 소개가 있습니다. 여름보다 겨울을, 그다음 맑은 날보다 비 오는 날을 좋아하신다고 하시고요. 고양이보다 강아지를 좋아하는데 뭐 둘 다 키우시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그리고 좋은 걸 가지고 계시네요. 한 대의 진공청소기랑 여러 장의 체크무늬 셔츠를 오늘은 안 입고 오셨네요, 선생님. 셔츠를 가지고 계시다고 합니다. 간단히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김기태입니다. 제 소개 글에 이제 다소 사소한 문장들이 많은 거는 제가 작업물이 한 권밖에 없기 때문에 소개에 별로 적을 게 없더라고요. 아마 이 작가 축제에 참여하시는 작가분들 중에 가장 경력이 짧은 게 저일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신인으로서 이렇게 좋은 작가님들과 함께 자리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쁩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또 다음으로 이제 정영수 작가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정영수 작가님은 2014년에 창비 신인소설상에 단편소설 이제 레바논의 밤으로 당선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죠. 특유의 서정성과 유머를 바탕으로 사람과 어떤 세상 사회의 불화를 예리하게 묘사한다는 평가를 들으면서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계십니다. 소설집으로는 애호가들, 내일의 연인들이 있고 2018년과 19년에 연속해서 젊은 작가상을 수상하셨고 올해 역시 현대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또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영수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약간 상당히 부담스러운 느낌이 드네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제대로 된 공간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는 늘 어떤 값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좀 부담감 때문에 좀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값진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까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가장 멀리서 오신 스웨덴의 프레드릭 베크만 작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국내에서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오베라는 남자, 불안한 사람들, 베어타운, 우리와 당신들, 위너 등의 작품을 내셨고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전 세계 40여 개의 국가에서 출판돼서 전체 판매량이 2천만 부 이상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클럽에서 선정된 책도 있으시고 베스트셀러 목록에 꾸준히 소설 작품 목록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마 저도 영화를 봤는데 헐리우드에서 이제 리메이크된 오베라는 남자 같은 경우는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목록에 무려 90주 가량이나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만 이 작품이 300만 부 이상 또 팔렸다고 합니다. 아마 다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고 그리고 어떤 삶의 지혜 같은 것들을 곁들인 내용으로 프레드릭 베크만 작가님의 글은 우리 한국 독자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 독자와 아마 가장 동시대적으로 교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선생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Hi, I don't know how to introduce myself as eloquently as my colleagues here, but my name is Fredrik Backman, and I'm very happy to be here. I'm always surprised when someone
invites me to anything really, but I'll do my very best. I came in from Sweden yesterday, so if I say something stupid, I'm going to blame the jet lag. That's what I've got. 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작가님들 소개를 먼저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대담을 앞서서 또 이제 작가님들의 뭐 가벼운 이야기라고 할까요? 근황 토크라고 우리가 흔히 하죠. 한번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 옆에 있는 정영수 선생님부터 최근에 이제 작업에 또 몰두하고 계시는 뭐 작품이나 또는 뭐 일상에서 관심 가지시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제 작가분들, 우리 관객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에는 어떤 뭐 특별한 것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갖는다기보다는 이 삶을 좀 받아들이는 데 많은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젊었을 때라고 말하기는 좀 뭐하지만 제가 이제 40이 되었는데요. 되게 많은 자극들을 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새로운 경험도 하고 싶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싶고, 뭐 새로운 책들, 영화들 굉장히 많이 이제 접하면서 살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왠지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삶을 온전히 그냥 받아들이고 싶다. 그래서 이 그냥 평범하고 반복적이고 이 지루한 삶을 뭐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냥 거의 매일 반복적으로 사람도 많이 안 만나고 집 근처를 산책하거나 그냥 늘 평소에 읽던 그런 소소한 독서 활동을 하거나 조금씩 글을 쓰거나 그러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버틀런드 러셀의 행복의 정복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서 또 어떤 글들을 보고 좀 공감이 가고 위안도 받은 게 있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마르크스가 평생을 본인 살던 동네에서 떠나지 않았다. 뭐 그런 이야기나 뭐 엠마누엘 칸트도 평생 그냥 자기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았다든가. 그리고 이거는 그 책에 나온 얘기는 아닌데 누구죠? 프리모 레비도 평생 한 집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사실 그런 걸 되게 견디지 못한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반복적인 어떤 그런 지루한 일상 같은 것.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받아들이면서 이 어떤 버라이어티한 것만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적인 것들이 우리 삶을 이루고 있는 요소들이라고 생각하는 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어쩌면 그걸 잘 못 받아들여가지고 받아들이고 싶어서 그런 생각 계속 하고 있는지도 모르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굉장히 고자극의 활동입니다. 제가 4년 전에 국제작가 축제에 참여했었는데요. 그때는 코로나 기간이었어서 딱 와서 온라인으로 송출되는 북토크를 한번 하고 그리고 돌아갔었어요. 네. 이번에는 작가 축제에서 이 동대문 쪽에 숙소도 제공해 주시고 해서 어제는 이제 개막식에 참석하고 이 또 을지로와 동대문과 대학로를 한 1시간 정도 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자극과 산책이 같이 있는 시간들이 있어서 좀 좋았습니다. 이런 기회가 참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했어야 되는 말이긴 한데 베크만 작가님이나 김기태 작가님과 이렇게 대화 나눌 수 있게 돼서 기쁜 마음입니다. 네, 그럼 이제 칸트와 막스의 수준의 경지에 이르기까지 뭐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대단한 포부를 밝혀주신 것 같네요. 네, 그럼 김기태 선생님도 근황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경지가 없는데 저는 이제 2022년에 첫 소설을 발표하고 2년 동안 발표한 단편들을 모아서 이제 올해 소설집을 냈거든요. 그러니까 2년 이게 작가분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2년 동안 9편의 단편을 발표하는 게 이제 할 때는 할만했는데 다 해놓고 나니까 이제 힘이 다 빠진 느낌이 들어서요. 그러니까 지난
2년을 돌아보니까 이제 직장 생활하고 소설을 쓰는 생활하고 두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도 아니고 소설을 쓰는 생활도 아닌 개인으로서의 그냥 자연인으로서의 생활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느낌이 들고 그게 소설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서 요새는 작가로서가 아니라 그냥 자연인으로서 생활인으로서의 이제 삶의 토대를 다시 좀 닦는 데에 시간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영수 작가님이 말씀하신 거랑도 통하는데 저도 이제 독서라거나 뭐 식사, 산책, 살림 이런 종류의 생활들을 충분히 음미하면서 다시 좀 생활감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좀 뭐 개인적으로는 매정한 말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러시지 마시고 더 열심히 써서 선생님의 다음 작품을 좀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게 읽어서 다음 작품을 빨리 보고 싶다는 좀 매몰찬 제가 반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우리 프레드릭 베크만 선생님 근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제가 선생님 인스타를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아지랑 같이 지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강아지는 어떻게 하고 오셨는지 또 근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Yeah, I spend most of my. I think my dog is the one who spends the most time with me, by far. The dog is with a good friend of ours who is also training the dog. So we always get the dog back much more well behaved, and then it behaves for like a week, and then it goes back to misbehaving because that's the way she's used to being with me. But otherwise, what I've been up to, well, I traveled here, which was a pretty big deal for me because I don't travel much. I don't enjoy traveling much. I'm very bad at traveling because I'm very bad at doing new things. But my wife has decided that we are going to do more things, new things, and I think the life that you're describing, living in the same neighborhood your whole life, that's my dream life. And but I'm also married and I have children, and they don't want to live in the same neighborhood for their entire life. So I'm trying to put myself in situations where I'm uncomfortable, which is pretty much every situation involving other people. So now I'm here, and I'm also trying to write. I've decided that I'm going to try to write more comedies now for a little while. I'm going to try to write more humor, less drama, and more of the just pursuing the entertaining comedy side. And to do that, I have to meet new people to find more things that amuses me and find more jokes, and so that's why I'm here. 네, 감사합니다. 아마 그 우리 베크만 작가님의 소설을 읽으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그 작품 안에도 반영되어 있는 내용들과 연관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작가님들 근황을 들어봤습니다. 그 아까도 소개시켜드렸던 것처럼 오늘의 이 토론의 주제 자체가 농담의 온도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농담하면 아마 문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밀란 쿤데라의 농담 소설이 생각이 날 텐데요. 그 작품을 보면 이제 농담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통상적으로 일관된 맥락에서 벗어나는 기능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한 사람의 힘으로도 막을 수 없는 어떤 거대한 역사적 흐름을 출발시키는 또 힘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문학의 존재 방식이 바로 농담처럼 존재한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대담의 주제에 대해서 또 작가님들이 어떤 생각을 먼저 가지시게 됐는지 그 얘기를 들어보고 이제 작가님들 개별 질문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베크만 선생님부터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Well, I think a million things, obviously, but I think it's very hard for me to imagine life without humor. It's very hard for me to imagine the discussion of anything without humor. I think humor is, for me, it's my self-defense mechanism. It's how I cope with life. It's how I cope with existing
I think I go searching for things that make me laugh all the time because that's how I find myself. That's how I relax. That's how I and everything that the way that I was impacted when I was young. All the biggest cultural differences for me when I was young was comedy. It was watching stand-up comedy for the first time, which was just mind-blowing to me. That someone could go up on stage with only a microphone and entertain an entire crowd. I think the strongest memory I have of my father when I was a kid, because we never spoke much about emotions. We didn't have an emotional relationship, but the strongest memory I have of him as a young boy was sitting on the couch with him, watching something on the television, and we laughed at the same time to something. And I understood, oh, we have the same kind of humor. He laughs. He thought this was funny, and I thought this was funny. This is how we connect, and I've never felt that close to him ever. So that's why I think that's why I try to write humor. That's why I try to write comedy. It's that search of when we laugh at the same thing, then we're the same. Then we're connected. Then we're much more so than in any other emotion, I think. So that's why I go looking for it, and I think I think there was some researchers that said that in time of great unrest in the world, when the world feels unsafe and it feels complicated, then people go looking for comedy because they go looking for that release of laughter. That's how we are reminded that not everything in life is so serious. So a very serious answer about something very funny. 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기태 선생님께서도. 처음에 그러니까 섭외를 받고 나서 주제를 알게 되었는데, 이제 농담의 온도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처음 한 생각은 내 소설이 웃겼나라고 생각을 했고요. 딱히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 농담이라는 것을, 유머라는 것을 제 소설의 전략으로 의식하고 활용한 적은 없었거든요.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농담을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이 이미 어느 정도 우스운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고 그걸 그냥 저는 받아 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저 자신은 굉장히 전 진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농담의 온도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이 대담에 오시는 관객분들은 어떤 웃음을 기대하시지 않을까? 그렇다면 제가 마치 신인 코미디언처럼 관객분들에게 웃음을 드릴 수 있는 농담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능 욕심 같은 것들이 약간 생겼는데, 뭐 고민을 한다 그래서 유머가 딱히 생각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담감은 내려놓고 뭐 편안하게 임하려고 합니다. 네. 네. 네, 그다음 정윤 선생님.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을 했는데요. 제 소설이 뭐 저는 웃기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는 나름의 유머를 좀 심으려고 하죠. 이게 어떤 사안이 너무 진지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름의 유머들을 넣긴 하는데요. 네. 그래도 어쨌든 제 소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어둡기도 하고 좀 우울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저라는 사람 자체는 되게 농담을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어딘가에 은연중에 녹아져 있어서 이렇게 묶일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베크만 작가님 말씀처럼 저는 농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점에서 중요하냐면 내가 이 사람과 같은 것을 보고 같은 말을 듣고 같이 웃을 때 이 사람과 내가 더 가까워진다고 느끼잖아요. 그래서 일상에서도 저는 굉장히 농담을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시시때때로 농담을 하는데 이 농담이 통하냐 통하지 않냐, 내 농담이 어느 정도 통하느냐가 이 사람에 대한 호감도를 결정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거의 배우자를 만나게 될 때에도 농담이 어느 정도 통하느냐, 나랑 어떤 것에 같이 웃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던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게 어떤 개인들끼리의 만남
것만은 아니겠죠. 어떤 뭐 문학 작품을 읽고 어떤 사람들이 같이 하나의 작품을 읽고 감동을 받고 같이 그것으로 웃고 하는 것들도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일 텐데, 그런 것들에서 농담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저는 특히 좋아하는 농담이 약간 정치적 농담이거든요. 정치인들이 하는 농담을 되게 재밌어해요. 그게 결국엔 어떤 진실을 담고 있고 그 진실을 표현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강력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그걸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돌려서 말하는 거겠죠. 제가 최근에 본 그런 정치적 농담으로는, 이번에 그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때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한테 누가 얘기해줘야 된다. 당신이 지금 어떤 흑인 일자리를 지금 뺏으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를,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웃긴 이유는 트럼프가 이민자들을 개방하면은 이민자들이 흑인 일자리를 뺏을 거라고 했던 말이 있었기 때문이죠. 어떤 그 맥락 같은 게 있어서 그것을 빗대서 얘기하고 그게 뭐 웃기는 이야기가 되는 것인데요. 제가 하니까 뭐 재밌지 않지만 펀치라인이 없었어요 방금. 딱 이렇게 하면 웃게 되는데, 아무튼 그런 걸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지금 트럼프의 이민자 정책에 대해서 비판한다거나, 그냥 우리가 대통령 돼야 되는데 지금 흑인 대통령 대신에 너가 되고 싶은 것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거를 어떤 방식의 농담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농담의 특징이, 그런 거 아시죠? 반복하면은 재밌어지는 거, 농담이. 근데 그게 단순히 같은 개그를 반복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 어떤 맥락들이 쌓이잖아요. 어떤 하나하나의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관계에서의 맥락들이 쌓여서 그것들이 어떤 특정 농담으로 이제 완성이 되는 것인데, 그러한 이제 프로세스가 저한테는 되게 문학이랑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어떤 문학 작품도 어떤 대상을 정확하게 그대로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정확하게 얘기하기 위해서 다른 방식의 우회를 한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이제 문학의 언어는 보통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런 것도 각각의 문화나 관계에서 쌓아온 맥락을 통해서 형성되고, 그게 어떤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에서 문학은 굉장히 농담과 유사한 면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의미 있는 주제라고 느꼈습니다. 네. 이게 농담과 농담에 대한 이야기가 다르네요, 그죠? 네. 농담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농담과는 멀어지는 듯한. 사실 그래요. 제가 그 얘기 제가 그쵸.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농담은 이제 사실은 이제 볼드모트처럼 말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농담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농담은 내가 지금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고 할 때 이제 되는 거니까, 이런 말 길게 하면 안 되죠. 충분히 멀어진 것 같습니다. 네, 재미있는 농담에 관련된 농담에 대한 이야기, 그죠? 온스터디 농담, 그죠? 이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준비된 질문들이 있습니다. 각 그 작가 선생님들께 개별 질문들, 이제 작품 세계에 관련된 질문들을 한번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김기태 작가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요. 첫 소설집입니다. 사실 올해 나온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이. 근데 굉장히 사실 많은 주목을 받고 있었고요. 거기에 보면은 그 작품 안에 이제 폭넓고 다양한 이제 동시대의 대중문화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자들에게도 아마 그것이 작가님만의 어떤 개성적 방식으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독자들의 반응도 그 지점에서 좀 약간 이렇게 더 폭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학이 동시대와 적극적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말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중문화적 요소들로 짜여진 방식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작가님만의 목소리, 그거에 대한 작가님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대체로 저는 이제 한 사람의 비밀스러운 내면을 들여다보고 싶은 욕심보다는 이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 같은 것들에 관심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 워크로 치자면 이제 클로즈업을
접근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제 와이드숏이나 파노라마 같은 방법으로 접근을 해보고 싶은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대중문화라거나 이제 매스미디어 같은 것들이 소설 안으로 이제 초대되는 것 같아요. 이제 방송이나 소셜 미디어 같은 것들이 이제 우리 삶이랑 분리할 수 없어진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고, 이제는 삶 그 자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깊숙이 연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제 하루를 돌아봐도 가족이랑 같은 식탁에 앉아 있는 시간보다 그 인터넷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이 더 길단 말이죠. 물론 오베 같은 인물이 보면은 이제 정말 혀를 찰 만한 그런 생활 양식인데, 그래서 근데 그런 시대적 풍속이 이제 우리가 말하고 생각하는 방식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작가로서는 좀 그런 것들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좀 성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중문화적인 언어로 많이 소설을 얘기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정영수 작가님에게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작가님 작품의 이제 뭐 외형적 요소일 수도 있겠는데요. 가장 특이하게 저한테 와닿는 건 뭐냐면 등장인물 이름들이나 지명, 상호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시잖아요. 뭐 피도시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냥 도시면 우리 그대로 있는 도시, 뭐 성남시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고 대학도 뭐 연세대 뭐 이런 식으로 그대로 사용하시잖아요. 저는 좀 그게 좀 약간 특징적으로 다가왔었어요. 뭐 단순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소설 속 주인공하고 실제 작가가 이렇게 좀 구별이 안 되니까 이 작가분이 그대로 자기 얘기를 하나 이렇게 되면서 독자와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직접 전달받는 이런 느낌도 들었고요. 근데 또 재밌는 건 뭐냐면 특정한 이름이 등장하니까 어쨌거나 내가 모르는 사람이니까 내 삶과는 또 이제 물리적 거리감이 그대로 있구나, 좁혀지진 않는구나, 또 이런 느낌을 동시에 받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작가님 작품이 일상과 환상의 경계가 모호한 이런 느낌이 받을 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매력이 발산되나 뭐 이런 식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마 작가님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포착해내려고 하는 우리 일상적 모습의 뭐 본질, 거창하게 말하면 본질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저는 뭐 모든 소설의 뭐 미덕이 하나일 수는 없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소설, 제가 이제 저에게 어떤 다가오는, 저에게 울림을 주는 좋은 소설들은 이게 실제라고 믿을 수 있는 소설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있을 때 이게 정말로 실제로 일어났다는 믿음을 저한테 주면 그게 저한테 강렬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예 정말로 이 일이 실화라고 믿는 거랑 약간 다른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연극을 할 때 뭐 총에 맞거나 그러면 피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이렇게 붉은색 손수건을 이렇게 내서 마치 피인 것처럼 하긴 하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다 놀란단 말이죠. 정말 총을 맞은 것처럼. 근데 그 순간은 그게 실제라고 믿는 거이기도 하고, 네. 이거랑 정확한 비유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제 소설을 누군가 봤을 때 이게 누군가가 실제로 겪은 이야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러한 장치로 그런 고유 명사들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뭐 늘 그런 건 아니에요. 뭐 이를테면은 어떤 이름들을 다 지어내서 집어 넣으면 아니면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으면 이게 오히려 안 믿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떨 때는 뭐 PC라든가 막 그런 식의 장치를 써야 될 때도 있기도 하고, 저는 아직까지 그런 방식으로는 써본 적은 별로 없지만 그런 방식으로 써야 될 때가 있기도 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써왔을 때, 써온 이야기들을 쓸 때는 그때는 그렇게 어떤 뭐 지역이나 상호나 인물 이름들이 들어가는 게 자연스럽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다른 소설을 볼 때에도 이게 저 요즘에 하는 생각인데 그런 거예요. 어떤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일상적 요소들이 들어있는 소설이 있어요. 그러면은 거기서 화자가 이제 길을 지나다가 어떤 아이를 본 거죠. 그 아이가
바닥에 무언가를 그리고 있는 거를 옆에서 물끄러미 어떤 다른 친구 아이가 보고 있었다. 이런 장면이 지나가듯이 나온단 말이죠.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되게 웃기는 생각일 수 있는데 이거를 화자나 작가가 실제로 본 게 아니라면 이 장면이 무슨 의미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지나가는 어떤 장면을 묘사했는데 저한테는 이거를 이렇게 말해 조심스럽지만 작가가 겪지 않았으면은 작가가 이 모습을 보지 않았으면 이런 디테일한 장면들이 대체 무슨 의미지? 이걸 다 만들어냈다면 이런 장면들은 어떤 상징을 위해서 존재하는 장면들이 되잖아요. 그런 어떤 맹목적인 어떤 실제에 대한 믿음을 점점점 가지게 되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뭐 옳은 방식인지 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지금도 소설을 쓸 때에는 누구든 이 글을 보고 제가 겪었다고 믿어도 좋고, 그러니까 누군가는 겪어서 이 일을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믿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쓰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어떤 울림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도 어떤 특정 저와 같은 소설적 어떤 취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게 더 다가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독자로서 소설을 읽을 때도 뭐 고민이랄까요? 그런 지점인 것 같습니다. 상징으로 받아들일 거냐, 아니면 나의 삶과 최대한 가까운 자리로 끌어와서 받아들이게 될 거냐. 뭐 독자들도 사실은 그런 고민이 있는데 선생님 역시도 이제 그런 고민을 통해서 한쪽으로 이제 선생님이 결정하신 쪽을 네. 보여준다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대답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베크만 작가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아마 읽어보신 독자분들은 다들 알겠지만 작가님 작품을 보면 현실에서라면 아마 한마디 섞자마자 바로 그냥 더 이상은 만나지 않게 될 그런 어떤 서로 다른 성격, 사고방식을 가진 인물들이 만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사건들이 얽혀가면서 그것을 기반으로 이야기가 확장되어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가님 작품의 사건들을 보면 말하자면 등장인물들이 좌충우돌하면서 직접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현장성과 생동감이 강하다라는 것이 사실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아까도 잠깐 대기실에서 선생님과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선생님께서 장편 소설은 내가 어떻게 나갈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컨트롤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대로 한번 냅둬 본다 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작가님 작품의 특징이기도 하고, 그래서 문화권이 그렇게 서로 다른 문화권에서도 공통적으로 독자들이 선생님 작품에 열렬하게 호응을 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잠깐 소개 말씀하실 때도 말씀해 주셨는데 창작의 차원이나 또는 작가님 개인적 측면에서도 인물에 대한 관심 또는 소설에 반영하고자 하는 어떤 인물들을 포착하고 설정하는 과정, 뭐 그 의미,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Well, it's chaos. I wish I had a formula. I wish I could tell you this is how I go about it. I don't. I don't know what I'm doing. I wish I did. Everyone keeps asking how to do things, and I have no idea. But I think when I create characters, it's people always ask, "Is this character based on a real person?" And I always answer that no, this person is based on maybe 20 people. It's like orange juice. It takes a lot of oranges to make one glass of juice. It takes a lot of people to make one good character. I steal from maybe 20 people and I make one very good character in the end. And when it comes to characters and the way they interact, I think I create comedy. Comedy to me is a very bad dinner party. It's like you plan a perfect dinner party. This person is going to sit next to this person because they share interest and they like the same things and they have the same political views. If you think like that and then do the exact opposite, that's comedy. That's how you create comedy. You take characters that you know these people are going to annoy each other. These people are they're the exact opposite of each other. This person always do this thing and this person hates that. So if I put them in a universe where they're trapped together, that's going to be funny. That's how I approach writing comedy, and that's how I approach
making characters. I look for friction. And I don't try to. I look for small universes. I think comedy works best in small universes. I don't send people traveling all over the world. It doesn't take place in 3 continents. It's not epic. It's always, oh, this is going to take place in 2 weeks, and it's going to be in one street, and it's going to be maybe 5 people. That's comedy to me. That's the easiest way to create comedy. That's why my latest comedic work, Anxious People, it's just one apartment. I just trapped them there. It's a hostage situation because I figured that's the absolute easiest way for me to create comedy. It's what if these people who hate each other, what if I trapped them in a room together for a day or 2 days, and let the comedy evolve from there. So that's how I do. I just think of myself in a situation where I'm trapped with people who hate me and how I'm going to annoy them. That's how I approach comedy. 네, 그러면 사실 다음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백호환 작가님께 이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방금 전에도 이제 불안한 사람들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첫 질문에 제가 드렸던 것처럼 작가님만의 개성적 세계관이 가장 잘 반영되어 있는 작품이라고도 여겨지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21년에 번역된 이제 불안한 사람들인데요. 여기 보면 아까 우리 이 주제처럼 농담의 온도에서 말했던 것처럼 농담도 결국은 어떻게 보면 불안을 이겨내는 방식이기도 하겠죠. 우리가 코로나 때 격리됐을 때도 뭐 웃음과 농담을 잃지 않았던 것처럼 아마 그런 식의 구성 방식이 선생님의 특징으로 이 작품에서도 잘 보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 소설가 선생님께 드릴 질문의 범주가 아닌 것처럼도 느껴집니다만 이런 분단, 이제 한국처럼 분단 상황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든가 또한 한국 특유의 어떤 경제적 목표를 좀 짧은 기간 안에 달성하기 위해서 이제 경제적 목표 같은 것들이 아주 높게 설정되어 있다 보니까 사회 구성원들에게, 한국 사회 구성원들에게 불안감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내면화되어 있다라고 자타가 아마 그런 식으로 한국 사회를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독자들에게도 선생님의 작품이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이런 불안을 경험하고 있는 등장인물들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 한국 독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으면 좋겠는지 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한국의 선생님의 작품들이 번역되고 읽히는 것에 대해서 그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I never have any idea how people are going to receive anything. I try not to think about that when I write. I write what I like, and I hope for the best. I hope that there are other people like me. But every book I've ever written, I've thought that this is the end of my career. This is where people understand finally that I don't know what I'm doing and that I'm crazy. Every book feels like that. Every book is, and I think that it's just been like that my entire career. I'm getting used to it now, and I know that one day I'm going to be right. But with Anxious People, I wrote that because I was I went through a big depression, and I suffered a lot from panic anxiety because I went on book tours, and I had. This is very nice, and I'm very happy, and I know I'm very privileged, but this is also not for me always the healthiest situation to be in, because I suffer a lot from anxiety, and I started having panic attacks. So I had to go to a therapist and really deal with this, and coming out of and he told me, you're in a very deep depression, and going through that therapy and learning what therapy is, and learning how to deal with my own emotions and anxiety and panic and depression, and handling the pressures of society, if you will, that led to me writing Anxious People. But I didn't plan for Anxious People to be a book. It was a writing exercise. It was something I thought that I'm going to write a really, really stupid story about being in therapy and coming out of therapy, and I'm going to do that
through these characters, but I'm going to do it as a writing exercise to get back to writing. And when I've figured this out, then I'm going to write a proper book. But then I finish this and I show this to my publisher, and they said, no, you know, this could be a book. I was like, all right, you know, let's try. And you know, I tried to finish it as such, but the reason for it being chaotic is because I never planned for anyone to read it. So when someone then comes and say, oh, you know, we're going to publish it in other countries now, I feel like, are you out of your mind? Because I didn't know what I was doing when I was writing it. You know, maybe people shouldn't be reading this. Maybe they should be reading something else. So I don't know why people like it. I think when people like Anxious People, I think they respond probably to the same things that they responded to with A Man Called Ove. Because basically these books are about loneliness and trying to cope with loneliness and trying to cope with being a difficult person. Because I think people talk about me writing difficult personalities or difficult people, and I think people always talk about difficult. You know, everyone has a person in their life that's a little difficult, as a little, you know, that person is a little difficult. It's difficult to handle. Like that person doesn't know that, but difficult people, we know that we're difficult. We know that we're strange. We know that we don't fit in. We often enough try to fit in. We just don't know how. So I think what people respond to is that feeling of being a little left out and feeling like I have to struggle all the time to just be normal. Like I'll go to Starbucks and I'll stand in line and I just try to be normal. I just, you know, I come out of Starbucks and I hope I was normal. I hope I made it this time. I hope no one in there thought I was weird. I hope everyone was like, yeah, that was just a normal dude. He just came in, he orders his coffee and he went out. It wasn't strange. I hope they forget me immediately when I walk out. My whole life is like that. So I think if people respond to Anxious People, if they respond to A Man Called Ove, it's become to respond to that incredible loneliness that it is to feel weird. That's all I've got. 네, 말씀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독자로서는 하나의 캐릭터를 그냥 온전히 어떤 하나의 사람, 그렇게 태어난 사람처럼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잖아요. 근데 작가님 말씀 듣고 보니까 심지어는 작가님의 내면까지 반영된 여러 가지 복합적 인물이라는 말을 들어보니까 작가님의 소설이 좀 더 깊이 있게 읽을 수 있는 어떤 준비, 마음가짐이 좀 된 것 같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면 사실은 또 이 불안에 관련돼서 정영수 선생님께도 또 역시 같은 유사한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등단작도 그랬고 나중에 뭐 제가 특히 이렇게 좀 좋아하고 기억에 남는 소설이 뭐 특히나 영혼에 가까운 것들이나 지평선의 닫기 뭐 이런 그 작품들을 읽어보면요. 뭐 영혼성에 대한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항상 현실 너머에 뭐가 있나 뭐 이런 감각이 좀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는 약간 실체는 분명히 있는데 뭐라고 딱 꼬집어서 말할 수 없는 어떤 불안감을 느끼거나 인물들이 느끼거나 소설의 이면에 그게 좀 반영되어 있다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영혼성에 대한 감각과 불안감 이 두 가지가 묘하게 결부되어 있는 게 선생님 작품의 또 매력 중에 하나라고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불안이 원래 그랬던 것처럼 불안은 우리 삶을 이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계속 열심히 일하는 원동력도 되고 또는 우리 삶을 순간적으로 잡아먹는 이런 이중적 면모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런 불안감 또는 영혼성에 대한 감각들을 통해서 선생님이 우리 일상을 통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선생님만의 관점이라고 할까요? 그걸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영원성에 대한 뭐 질문, 약간 단어는 좀 거창하게 했는데 굉장히 제가 그냥 말초적으로 공포를 느끼는 어떤 것이거든요. 영원이라는 게 어렸을 때부터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그 다른 분들은 얼마나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는 발음하지 못할 정도로 그 어려운 단어들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뭐 노래를 부를 때 사랑이란 단어가 나오면
못 말했어요 그걸. 그래서 이렇게 생일 축하 노래에도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아는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발음 자체를 하는 게 너무 이제 크게 느껴지는 그 단어가. 그런 것처럼 영어도 저한테 좀 그랬어요. 이를테면은 영어이라는 게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끝나지 않는 거. 근데 그 끝나지 않는 게 저한테 너무 무섭게 느껴지더라고요. 거의 어떤 누군가는 뭐 외계인을 무서워하고 누군가는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처럼 저는 그 영원이 너무 무서웠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영원이란 말을 아예 안 썼어요. 그게 사실 지금까지도 거의 이어오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뭐 주변 친구가 이제 어떤 좋은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여기 너무 좋다. 그냥 영원히 여기 있고 싶다 이런 얘기하면 아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자꾸. 그러다 여기 진짜 영원히 있게 되면 어떡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임스 조이스의 그 젊은 예술가의 초상을 보면 거기서 영원에 대한 설명을 하거든요. 그 영원을 설명하는 이유는 그 어떤 목사가 이제 죄를 짓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 불구덩이에서 불탈 거라는 얘기를 하면서 겁을 주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 생각할 때 그 지옥이 얼마나 뜨겁냐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울지. 근데 그 젊은 예술가의 초상에는 그런 게 나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길지, 이 영원이라는 게 얼마나 긴지를 굉장히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뭐 단순히 얘기하면 이를테면은 뭐 100만 년 동안 흘렀는데 영원은 시작도 하지 않았다. 막 이런 식의 되게 어떤 구체적인 방식으로 묘사를 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그 주인공인 화자인 뭐 디달러스가 그거를 듣고 막 약간 그런 거예요. 그 소설을 살짝 설명하자면 그 주인공이 뭐 기독교 학교 다니는데 이제 종교를 버리고 예술로 기여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막 뭐 대표 기도도 할 만큼 신실한 학생이었는데 믿음을 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그 2장인가 3장에서 그 목사의 그 설명을 듣고 나서 막 덜덜 떨면서 다시 돌아가요. 그 종교 쪽으로. 그 지옥이 너무 무서워서, 그 영원이 너무 무서워서. 마지막엔 결국엔 그걸 떨쳐내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만큼 어떤 저한테 영원은 좀 무서운 주제여서 사실상 이게 어떤 문학적인 주제라기보다는 저한테는 어떤 강력한 소재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어떤 단편 이야기들을 쓸 때 영혼을 어떻게 감각하게 하느냐가 저한테는 약간 좀 재밌는 거죠. 저는 이게 무서우니까 남들도 무섭게 놀래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영혼이란 도대체 무엇인지를 그려내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제 제 소설에 어떤 장애를 얻게 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어떤 장애를 입는 거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어떤 영혼이랑 비슷하게 느껴졌거든요. 근데 보통은 어떤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다음 생에선 이렇게 해야지. 뭐. 이번 생은 글렀어. 이런 식으로. 근데 사실은 그게 뭐 결국엔 농담 같은 거지만 그게 없다는 걸 깨닫게 되면 그게 너무 무겁게 느껴지는 공포인 거죠. 사실 뭐 그래서 좀 저도 무서워하는 걸 다른 사람에게 좀 겁을 주고 싶어서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몇 번 썼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의 소설에는 인물들이 약간 뭐 쿨하다고 해야죠. 단순하게 말하면 쿨한 태도 같은 것을 보이는 인물들이 좀 많이 보였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영혼에 대한 쿨한 태도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더 이상 무섭지 않게. 쿨한 거는 뭐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쿨한 거랑 거리가 멀긴 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그 화자들도 사실 그렇고 뭔가를 이제 회피하는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척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김기태 선생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김기태 선생님 작품의 이면에 되게 냉소적인 시선이 있다고 느꼈어요. 아마 반은 찬성하고 반은 반대하실 것 같아요. 아닌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특히 등단작을 단순하게 말하면 이제 성장서사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제 뭐 한 소녀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이야기죠. 근데 저는 거기에서도 그 주인공 송이 목소리 이면이 되게 냉소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마치 선생님 작품 하나, 이제 작품 세계 전체가 이렇게 블랙 유머로 만들어진 세계처럼 좀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제 블랙 유머가 이제 말하자면 전체 사태를 장악해서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풍자적으로 접근한다라는 게 이제 블랙 유머의 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선생님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은 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평범한 인물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블랙 유머로 만들어진 세계인데 분명히 그 안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안에 머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소한 선생님 작품을 읽어보면 내가 속해 있는 세계와 똑같은데 이게 마치 묘하게 어긋나 있는 세계, 우리가 왜 그 이세계라고 하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그런 것처럼 약간 기묘한 감각을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의견에 뭐 이렇게 동의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냉소적 태도의 뭐 필요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또 꼭 냉소라고 부르지 않아도 선생님 소설적 세계를 구성하는 뭐 원동력으로서 선생님 가진 특정한 시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소설의 어떤 면이 냉소적으로 보일 수 있는지는 저도 이제 10분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저도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현실 세계에 대해서 어떤 비판적 언어를 구성하고 또 탈주를 하는 거는 굉장히 영웅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영웅적인 체험, 어떤 탈주를 대리하는 것도 소설의 기능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당연히 세상에는 영웅보다 평범한 사람들이 이제 훨씬 많고, 평범한 사람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비판적 위치를 점하기에는 현실 세계에 너무 깊숙이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탈주하느냐보다는 어떻게 적응해서 생존하느냐가 더 긴급한 문제인 사람들이 사실 저는 다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딱히 영웅적이지 않은 이제 어떤 사람으로서 세계의 바깥이 아니라 그러니까 세계 안에서 어떤 길을 모색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저로서는 자주 이렇게 말하는데 탈주가 아니라 내파에 저는 좀 더 관심이 많은 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탈주라는 거는 혼자서도 할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저한테는 탈주라는 개념은 되게 개인적인 개념으로 보이고 내파라는 거는 되게 여러 사람이 같이 해야만 할 수 있는 좀 집단적인 개념으로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개미들처럼 조금씩 굴을 파면서 경로를 바꿔나가는 그런 운동성이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자주 소설을 이제 어떤 개미들을 호출하려는 의도에서 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서 볼 때 저는 제 소설이 이제 냉소적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이상주의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그게 모두가 굴 속에 있다, 어떤 깜깜한 굴 속에 있다라는 현실을 좀 전략적으로 이제 외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 사실을 외면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걸 그리다 보면은 자주 이제 냉소적인 풍으로 얘기를 하게 되지 않나. 근데 앞으로 이제 그게 냉소에 갇히지 않고 어떻게 더 앞으로 갈 것인가, 그거는 작가로서 제 과제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여기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은 이 작가님들 개별 또 작품 세계에 대한 질문들을 더 많이 깊게 들어보시고 싶으실 텐데 뭐 저희 행사가 또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개별 선생님들에 대한 질문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냥 좀 이렇게 좀 폭넓게 큰 주제로 공통된 주제를 좀 또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도 이제 궁금한 질문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공통 질문을 드리고 이제 세 분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될 건데, 첫 번째 질문은요. 요즘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이 이제 등장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많이 변화가 있다라고 저도 뭐 그냥 그렇지라고 대답하는데, 사실상 어디서 변화가 오는지 저는 뭐 저도 인문학자라서 문송한 사람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그 대학원에서 시전공을 했는데 작년 올해 해서는 AI 툴을 활용한 시집들이 굉장히 또 많이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술 분야에서 소위 말하는 엊그제 신문을 봤더니 이제 미술 사진 분야에서는 AI가 창작한 그 작품들이
상위권을 항상 차지하는 시대가 됐다라는 신문 기사를 봤는데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거창하게 말을 붙여보면 창작자의 권력 대이동, 뭐 권력이라는 말은 좀 부적절한 것도 같습니다만 창작자의 권력 대이동이 시작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분 선생님은 이제 이야기 창작자시니까 이야기 창작자로서 소설가 또는 소설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베크만 선생님부터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Well, the future is a big question. There's a lot of pressure to try to answer. I think in writing, if we in our little world in the publishing industry, I think the good thing is that it's really pushing translations forward. It's going to make a lot of writers with AI tools. A lot of writers always all of a sudden have the chance to be translated, which is very big. I come from a very small country. We have a very small language. There are more people living in this city than in my entire country. Our language is very small. To be translated is a very big deal. It costs a lot of money. The publisher has to take a chance on you. So in positive news, I think AI is going to do a lot of good things for a lot of writers who get the chance to be published abroad, who gets the chance to be translated to English. The bad thing is that I think a lot of the emotional aspect of translating and a lot of the emotional aspect of translating and writing comes from being human and making mistakes. I think if you make everything AI, then all emotion is lost from it, because AI will always create something based on things that other have created. It will scour the internet and based on what everyone else has already done, it will do something based on your algorithm. But the thing that moves people are the things that we haven't seen yet. The things that makes you laugh is the unexpected. It's not the joke that you've heard a million times. You can ask AI to write a joke for you, but it's going to be based on another joke that the AI has read somewhere else. It's the funniest joke is somewhere where I know something and you know something, and from that shared information I can make up a joke that makes you laugh because you know these things. It requires you to have a certain amount of information that we both share. And the funniest jokes are the ones where you and I laugh because we know that other people won't laugh at it. We laugh harder because we know that not everyone would get this joke. So it feels like a little inside joke to you and me, and that makes it even funnier, and that's how humor works. But that's also, I think, how all culture works. Every cultural expression is based on us knowing something that not everyone else knows. And I think the danger of AI is we're going to have one type of culture. We're going to have one type of comedy. We're going to have one type of, we're going to move even more into that the movies that we see in the cinema are all the same, and the books that we see in the bestseller lists are all the same. I think that's the danger of it. But I also think that the resistance to that is that humans are always going to try to create something that no one has ever done before. So the more AI we see, the more people are going to do something else. And I understand that the AI art that you talk about, that they're rated high in competitions and so forth, but I don't think it makes people cry. I think there's a certain piece of art that people stand in front of museums and they get so overwhelmed that they cry. I don't think AI can ever do that. Because to do that, you have to know, what is this painting to me? What was this painting to the artist? You have to have a little context. You have to know something about where did this come from, in what time was this painted, why was it painted, what struggles did the painter encounter, what was the painter trying to say. And then there's the point of
what does this painting to me? What, my childhood, all of that comes into play. And AI can never do that. It can never. So you're never going to move people in the same way. It's a certain, and there's a certain imperfection that is needed for you to be moved, because you have to feel that a human being did this, because it's the connection that moves you, I think. You laugh because it's a human being making the joke. That's why you laugh. It's the connection. You can't explain why you cry. You can't explain why you laugh, because it's a connection thing. You need another human being for that. 네, 베크만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뭐 문학을 이제 여기서 문학 독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행사니까 문학을 이렇게 좋아하고 문학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이 있는 한 어쩌면 우리가 AI보다는 항상 한 발짝은 더 앞서 있다라는 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설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네, 김태 선생님 같은 질문. 사실 저는 그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렇게 진지하게 생각을 해본 적이 별로 없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질문을 주셔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일단 첫째로 왜 그걸 진지하게 생각을 안 할까 제가 돌아보니까 그 생성형 인공지능이 그러니까 소설가로서의 제 지위나 권력을 위협하기 전에 저는 저 스스로 창작력이 고갈돼서 무너지는 게 더 걱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를 위협하기 전에 제가 알아서 무너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로서는 긴급한 문제가 그냥 저 알아서 잘하는 거라서 일단 그게 좀 그래서 걱정이 잘 안 되고요. 두 번째로 만약에 어떤 능력이 돼서 정말 유의미하게 독자들의 선택을 받을 정도로 생성형 인공지능이 쓴 소설이 이제 시장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해도 한동안은 그게 하나의 이제 장르로 카테고리화해서 풀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제 돈까츠가 있고 공장 돈까츠가 있는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 소설이라는 게 하나의 장르로서 한동안은 유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생각을 해봐서 세 번째로 만약에 정말로 생성형 인공지능이 문장으로서나 사유로서나 뭐 서사로서나 소설가를 위협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쯤 되면은 이게 소설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 존재 자체가 위협받는 어떤 시대일 텐데 소설가의 존재론 같은 게 과연 그 시대에 뭐 의미가 있는 고민일까? 그냥 뭐 세계 종말에 가까운 뭔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라서 이렇게 제가 고민해봐야 크게 의미는 없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 문제겠다. 그러니까 그냥 당장 다음 써야 되는 소설을 열심히 쓰자. 그런 저로서는 그런 입장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파이팅이 느껴지는 대답. 한번 해보자 뭐 이런 그죠? 네. 네, 조은 선생님. 저는 반대로 인공지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제가 어떤 작가로서 문학에 관련돼서가 아니라 그냥 저라는 사람 개인 자체가 그냥 미래에 관심이 많거든요. 미래 기술에도 관심이 많고 미래가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해서 타임머신 타고 미래 가보고 싶고 막 그런 사람으로서 인공지능 한번 바람이 크게 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늘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고 챗GPT도 뭐 당연히 사용해보고 뭐 한 달에 $29 내고 또 사용해보고 얼마나 똑똑해지나 이 챗GPT 4.0이 얼마나 똑똑해지나 알아보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게 저한테는 되게 흥미로운 경험이기도 했어요. 근데 저는 뭐 누군가랑 늘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늘 있지 않잖아요. 그럴 때 챗GPT는 늘 있는 거죠 거기. 그래서 제가 막 고민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진짜 인생이 해결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고민에 대해. 근데 정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맞는 말을 해줘요. 뭐 인생이 너무 공허한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인생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뭐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으로는 1, 뭐뭘 한다, 2, 뭐 한다. 내가 개조식으로 얘기하지 말아줘. 이렇게 너무 인간미가 없으니까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데 뭐 그건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재미있어하는 활동이고 문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사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제가 좋아하는 문학 작품, 소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실제로 일어났을
있다고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저한테는 당사자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아예 다른 세계의 인물을 주인공으로 한 소설을 잘 쓰지도 못하고 아직은. 근데 그 당사자성이 그 굉장히 어떤 문학 작품에서 중요한 요소여서 AI가 굉장히 좋은 작품처럼 보이는 AI가 쓴 것인지 구분할 수도 없을 정도로 좋은 작품을 언젠가 쓴다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 AI가 쓴 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인식하고 있는 한에는 사람이 쓴 거랑 다르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을 하는 친구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인데 이런 거거든요. 뭐 맥주를 여러 개 비교해 놓고 뭐 블라인드로 눈을 가리고 마시면 너는 이 중에 이거 구분 못할 거다. 그러니까 아무거나 마셔라. 이런 얘기를 저 어렸을 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맥주를 눈 가리고 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냥 라벨 보고 같이 마시는 거다. 라벨까지가 맛이다. 이런 얘기를 저는 했거든요. 근데 그런 거랑 비슷하게 결국에는 어떤 사람이 썼느냐가 문학 작품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고 그것은 아무래도 변하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를 막 반반 섞어가지고 막 엄청 막 그럴싸한 소설을 AI가 썼다고 하더라도 그걸 완전히 가리지 않는 이상 사람들이 그거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할 것이다. 뭐 근데 누군가 시도할 수 있겠죠. 뭐 익명의 작가처럼 해서 AI가 쓴 거를 발표할 수 있는데 아마 그렇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놀랄 거라고 생각하고 해프닝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 사람들이 어떤 AI가 만들어낸 컨텐츠들을 마치 즐길 수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뭐 만화, 웹툰이라든가 뭐 음악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림이라든가 소설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제가 챗 GPT와 대화하는 거랑 크게 다르지 않은 감각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신기해서 이런 거를 할 줄 아네? 지금은 그런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AI가 굉장히 좋은 문학 작품을 쓰고 그게 당사자성을 지니고 있어서 AI로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쓴다면 그때는 굉장히 많은 AI 독자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학을 비롯한 예술 작품에 사실은 이제 AI 등장 이전부터 오랫동안 해왔던 고민인 것 같아요. 이제 예술이 소위 말하는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가 가능하냐, 뭐 블라인드 테스트가 해서 나온 작품이 정말 좋은 작품이냐 만약에 그것은 아주 오래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선생님들의 대답 잘 들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공통 질문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질문이기도 합니다. 저의 악취미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소설가들, 뭐 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작가님들이 창작을 하면서의 어떤 롤 모델이 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 단순히 뭐 어떤 작가를 좋아해 이걸 넘어서 그 선생님들이 롤 모델로 생각하는 그 소설가만의 장점, 아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는데 내가 훔치고 싶은 소설가의 재능 또는 내가 쓰고 싶었던 근데 이미 나와서 내가 못 쓰는 소설 장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죄송합니다. 정영수 선생님부터 그럼 거꾸로 이제. 네. 훔치고 싶은 거 있으면 걸리면 안 되는데 걸리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제가 지금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군이 있는데요. 조금씩 바뀌는 것 같아요. 몇 년 주기로. 어떨 때는 어떤 작가에 막 너무 빠져가지고 진짜 이런 소설, 이 소설 내가 썼으면 너무 좋았겠다. 아니 그냥 내가 이런 소설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빠지는 타입이거든요. 저는 너무 좋아해서. 근데 그런 식으로 몇 번의 어떤 페이지가 있었어요. 지금 한 3, 4페이지 온 것 같은데 요즘에는 지금 가장 좋아하는 작가는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인데요. 그 비슷하게 약간 저메이카 킨케이드도 좋아하고 뭐 최근에는 시그리드 드네즈도 좋아하고 뭐 실비아 플라스도 좋아하고 막 그런 이제 작가들이 있는데 특히 엘리자베스 스트라우트가 최근에 제가 원래는 그 작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뭐 특별히 뭐 마음이 가지 않는달까? 근데 그 루시 바턴 시리즈라는 게 있어요. 그 약간 소설가가 주인공인 약간 자전적 이야기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시리즈가 있는데 지금 국내 번역된 게 3권이 나왔고
그 한 권이 뭐 미국에 더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시리즈가 너무 좋아서 그냥 뭐 계속 읽습니다. 너무 좋아서 그냥 여러 번 읽어도 좋고. 네, 그 좋은 포인트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지금의 제 취향일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이게 막 절대적으로 너무 좋은 소설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전 요즘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일상성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이 거의 뭐 잠식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소설이 되게 다양한 드라마틱한 이야기도 많이 다루지만 저는 요즘 드는 생각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떤 평범한 사람들은 평범한 삶을 살잖아요. 평범한 삶을 살고 가잖아요. 그런데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삶 안에도 굉장히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구나라는 걸 점점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면서 평범한 삶이라는 게 얼마나 버라이어티한지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영화나 소설에 나오는 막 드라마틱한 사건이 아니어도 단순히 생각해서 뭐 부모의 사망을 겪는 과정 같은 것,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큰 사건들이라는 거를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요. 인상적이었던 일화가 있는데 제 친구가 이제 연애를 좀 늦게 시작했다고 할까? 제 주변 친구들 중에서. 그래서 20살 때 이제 첫 연애를 하고 한 3년을 만나고 헤어졌어요. 근데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진짜 지금 당장 죽을 것 같다고. 이게 안 끝날 것 같다. 이 고통이 안 끝날 것 같다. 그래서 아, 그치. 뭐 그러다 지나가겠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 진짜 이게 안 지나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다른 사람들은 지금 그때 약간 그 친구가 좀 감정적 경향이 돼 있었던 거예요. 주변 사람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설마 다 그런 일 겪고 지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 거냐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되게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들었던 이야기인데 그런 걸 느껴요,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제가 어떤 삶의 사건들을 겪을 때마다 아, 이 평범하게 그냥 사는 사람들이 그냥 그런 걸 다 겪은 거였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를테면은 뭐 자식을 낳는 일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출산을 하는 일 같은 것도 그냥 너무나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출산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서 너무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데 그게 전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간단한 일이 아니고. 근데 그거를 다들 그냥 지나가서 뭐 너무 힘들었지, 아팠지 이러고 그냥 표현은 그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각자의 엄청나게 큰 일들을 겪은 거죠. 저한테는 약간 뭐 죽음도 마찬가지인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지금 죽어 있는 사람들은 네, 네. 세상에 태어난 뭐 모든 생명체들 다 죽었는데 그게 너무 그럼 아무것도 아닌 일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아니잖아요. 받아들이기 힘들 정도로. 근데 이런 어떤 평범한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평범한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그리고 싶은데 그것들을 레저 스트라우트가 굉장히 잘 그려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볼 때마다 감탄이고 저도 그렇게 쓰고 싶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김기태 선생님. 네, 이런 이렇게 주기를 갖고 바뀌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맨날 바뀌는 것 같아요. 질문 받을 때마다 대답하는 게 좀 다른데 저는 영수 작가님이랑 좀 반대 취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요새 많이 생각하는 소설은 멜빌의 모비딕을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모비딕이라는 소설은 굉장히 거대한 고래를 쫓아서 더 거대한 바다로 나가는 소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대함에 대한 상상 같은 거를 많이 잃어버린 시대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박력과 패기라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멜빌이 상선이었는지 포경선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실제로 선원 생활을 했던 작가인데 어찌 경험에서만 나오는 박력과 패기 같은 것들이 그 소설 안에 생생하게 담겨 있어서 정말 이런 거는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사실 삶의 대부분을 이제 액정 화면에 의탁하고 사는 제가 어떻게 그런 바다의 세계를 다룰 것인가 그런 게 지금 도무지 감조차 오지 않는 그러니까 오히려 절대 못할 것 같기 때문에 동경하게 되는 작품이 이제 모비딕인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네, 베크만 선생님.
Well, my favorite, if you ask me about my top 10 writers, they change all the times, but the number one never changes. And it's Astrid Lindgren, who is a Swedish children's author, who I think abroad is mostly famous for Pippi Longstocking. And she had and she wrote for children. She was incredibly smart, and she wrote once in a while. She would write for adults, and it was, you know, with all the big words and all the fancy subjects and all the. And if she would have decided to write for adults, I think she would have won the Nobel Prize. She would have been considered one of the great writers of the world. But she chose to write for children, and she had this. She said that whenever she could choose between 5 words, she would choose the simplest one. So she would always use the simplest word to explain everything, and said that writing well is using simple words, but still creating great language. Anyone can use the difficult words, everyone can use the long, complicated words, but all you're doing is excluding a lot of people. A lot of people won't understand it, and you feel important because only a chosen few can understand it. But she said, when you choose the simple words, but you still create great language, that's great literature. And that's my greatest role model. That's how I try to that's how I try to create everything that I create. I try to choose the simplest word, and I try to include everyone. It helps that I don't know the difficult words because I'm not smart enough. So it helps to be a little bit stupid if you want to choose the simple words, because I don't know so many words. But I really try to write in a way that everyone will be included and not exclude people. And I would steal tons of things from her. I probably have stolen a ton of things from her without thinking about it. But she has a way to talk about. She has a way to talk about life and death that I think have impacted me greatly. But she also has a character in one of her funnier writings that really impacted my way of writing comedy. Because he's so full of himself, he's so convinced that he's the greatest in the world. So he keeps saying that I'm the best at this, I'm the greatest at this, I'm the best at this. And then he makes something and someone says, all right, but how do you know if it's any good? Well, it's the best. Obviously, it's the best. How do you know? Because it was created by me, and I'm the best, so this has to be the best. So whatever he makes, that's the best. That's the greatest of everything. And he has this little backpack with a propeller on it so he can fly, because someone told him that he couldn't fly, so he built a propeller, and now he flies. And I think that way of explaining someone who is so convinced of their own greatness that they never feel anxiety, they never feel doubt, because they're the greatest at everything. I think that impacted my way of writing comedy a lot. So I wish I would have made up that particular character, because that character is perfect.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3분 선생님들이 각자 생각하시는 훔치고 싶은 것들을 다 성공적으로 훔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제가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질문 순서는 여기서 다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는 이제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들이나 지금 또 혹시 이제 유튜브 라이브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도 라이브 채팅을 통해서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을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빛이 쏘여서 제가 잘 안 보입니다. 예, 여기 혹시 모자 쓰신 여성분, 네. 먼저 이렇게 귀한 자리 만들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되게 간단한 질문입니다. 체력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멘탈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네, 이게 궁금합니다. 3분 선생님께 다 듣고. 네. 네. 체력 관리와 멘탈 관리. 네, 베크만 선생님. I got a dog. Really helps. 저도 인정합니다. 저도 강아지가 있어서. 저는 사실 요새 체력과 멘탈에서 많은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어서 지금 모색 중이다 방법을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멘탈 관리는 뭐 심리 상담도 받고 병원도 가고 이렇게
뭐 하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좀 굉장히 건강한 상태고 운동을 합니다. 네. 주기적으로 탁구를 하고 있어요. 정말 운동을 하신. 네네. 네, 운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유튜브로 질문이 들어온 걸 하나 받고 또 관객분 질문 좀 받겠습니다. 유튜브로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선생님들이 가장 마음에 드는 농담은 뭐가 있냐고 했는데 이거 대답하면 사실 재미없는 대답이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래도 질문이 들어와서 여태까지 들었던 농담인 것 같습니다. 가장 마음에 드는 농담은 뭐가 있을까요, 정윤 선생님? 농담이 마음속에 많이 있으신 것 같은데. 좀 어려운 질문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한번 딱 해야 되는데 네, 생각나는 게 잘 못 살릴 것 같고 그런데. 베크만 선생님 있으실 것 같은데. 농담 하나 해주시죠. Well, if I'm going to answer truthfully, it's a very long joke, but I'll try to shorten it down. But it's the joke that I tell people when I'm drunk. This is how my wife knows that I've been drinking too much and it's time for us to go home. She hears me telling a joke about two Irish brothers in a boat, and she's like, "Oh my God, we have to go." But the joke is that the two Irish brothers are in a boat and they lose their oars, so they're just drifting on the sea, and they find a bottle floating by, and they take it out, and a genie comes out, and the genie says, "You get one wish. You can wish for anything, but you only get one wish." And one brother is pretty smart, and the other one is pretty stupid. So the smart one thinks, "Oh, I have to make this a really, really solid, smart wish." And the dumb brother, before he can react, the dumb brother says, "I wish the entire ocean was beer. I wish that the ocean was beer." And the genie goes like, "All right, the ocean is beer." And the genie disappears. And they're floating there on the ocean. There's no land in sight, and the entire ocean is beer. The smart brother turns to the stupid brother and says, "How stupid are you? Do you realize what you've done? You could have wished for anything, and you wished for the ocean to be beer. Do you realize the situation that we are in now? Now we have to take a piss in the boat." 재밌습니다. You asked me what my favorite joke is. That's my favorite joke. 재밌습니다. 네, 박수. Okay? 재밌었어요. 재밌습니다. 선생님께서 만드신 농담인 건가요? 직접 경험을 바탕으로? No. This is a Hiking proper 농담. joke. This is a proper joke that people tell each other and they laugh. 먹혔습니다. 네. 김기태 선생님 농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라서 재밌는 농담. 머릿속에 전혀 농담이 없습니다.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그 농담이. 예, 그러면 또 우리 플로어에서 아까 질문 있으신 분이 저 아까 먼저 손 드신 분이 있으셔서 안경 쓴 분 아까 우리 질문하신 뒤에 네.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소설을 쓰고 싶은 직장에 다니는 소설가 지망생인데요. 저는 직장 생활의 고통을 소설 쓰는 걸로 퇴근 후에 해소하고 싶어서 퇴근 후나 주말에 소설을 쓰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의 직장 생활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쓰다 보니까 직장 생활을 모티브로 해서 경험을 이렇게 직장 생활을 썼다가 회사에 걸려버려가지고 회사에서 제재를 당했어요. 이렇듯 저의 그런 입자가 파동이 돼서 저도 모르게 저의 뒤통수를 쳐가지고 저를 힘들게 만들었는데요. 제가 너무나도 현실적으로 쓰다 보니까 저를 이렇게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질문입니다. 작가님들께서도 현실에 있을 법한 사건과 인물들을 너무나 놀랍게 탁월하게 쓰셔가지고 너무나 재밌게 저도 읽었는데요. 그 작가님들께서도 소설을 집필하시다가 보면은 자연스럽게 의도치 않게 실존 인물에 너무 가까운 사람들이나 너무 가까운 사건을 쓰셔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쓰면 큰일 나겠다 해서 고쳐 쓰거나 또는 그런
인물의 허락을 받고 쓰신 경험이 있으신지, 앞으로 또 혹은 그렇게 쓰실 의향이 있으신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네. 뭐 그런 거는 거의 모든 소설가들이 겪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뭐 어떤 경험에서 이야기가 쓰이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만 소설을 쓰는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저도 주변의 지인들, 뭐 제가 겪은 일들을 많이 가져오기도 하고, 특히 인물의 성격을 가져오기도 하고, 저는 뭐 저한테서 제일 많이 가져오기도 하는데요. 뭐 특별히 뭐 허락을 받은다거나 그래 본 적은 사실 없어요. 네, 어떤 방식으로 그릴지를 고민을 하는 편이죠. 그리고 소설과 실제가 다르다는 것을 소설을 통해서 인식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특별히 엄청 고민하거나 뭐 그랬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소설은 이런 방식으로 쓰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나름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 질문하신 취지에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나는 일이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제 소설집 첫 번째 실린 소설에 이제 어떤 아이돌 팬이 자기의 이제 아이돌 사랑을 고백하면서 러블리즈가 좋다, 수정이가 세상을 구한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원래 최초 발표했을 때는 러블리즈가 좋다, 수정이가 세상을 구한다였어요. 참고로 수정이 씨가 러블리즈의 멤버예요. 둘 다 실존하는 그룹에 실존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제가 소설집을 내기 전에 퇴고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러블리즈라는 그룹은 그러니까 공적인 영역에서 활동을 하는 그룹의 이름이지만, 수정이라는 이름은 사실 그 실명이거든요. 그분의 나의 실명이 어딘가에 소설에 이렇게 박제되는 게 그분이 생각하시기에 유쾌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잘못하고 있는 일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분명히 제가 러블리즈가 좋다, 수정이가 세상을 구한다가 좀 더 적절한, 좀 더 매력적인 문장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냥 러블리즈가 좋다, 러블리즈가 세상을 구한다 이렇게 고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제 안에서 어떤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만들어서 조금 조심스럽게 쓰려고 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네, 베크만 선생님. I think you should. I think you should find one person in your life who is your voice of reason. You should find one normal person who understands other normal people, and you use that person as your referee when you write. I have my wife, so I'll write something. I think it's incredibly funny, and she'll read it and she'll go, no. And then it's out. But if she says, no, this works, then I trust her and I don't have to think about all the other people, like, or all the other people are going to think, this is fine, you go. I think with concerning your workplace and writing about your colleagues, you just have to do a better job of disguising them and do a better job of and the easiest way I find to, if you want to write about a real person who did something funny, but you feel like that person might be offended, you change the gender. It wasn't a woman who did this, it was a man. But it was the exact same thing. It's going to be just as funny, it's going to work every time, and they can't say that, oh, but that is based on me. It's not based on you. Clearly, it's not based on you. That's my trick. 네, 현명한 창작 방법론이었습니다. 대답이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손을 들어주셨는데 이 시간이 정해져 있는 행사이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여기까지만 질문을 받고 이제 준비해둔 행사를 마치도록 합니다. 사회자가 뭔데 질문을 끊어? 이렇게 악플을 달지는 마시고, 이게 저는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이어서 더 많은, 이렇게 많은 분들을 모셔놓고 왜 질문을 여기서 받아야 되는지 사실 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만, 준비해둔 행사는 여기서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해주신 선생님들 마지막 인사말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크만 선생님부터 마지막 인사말
부탁드립니다. Final greetings. I'm going to make the assumption that you're not alone in the audience with wanting to write and wanting to be a novelist. So my final message to you, if you are in the audience, if you want to write and if you want to create something, then you have to do that. You can't wait around. You can't wait around until next week or next month when you have more time. You're never going to have more time. It's never going to work out. You're never going to be in a situation where, oh, I'm going to take 6 months now to write my novel. It's never going to happen. You have to write it now. You have to write it at nights. You have to write it at weekends. You just have to figure it out. You just have to do it. And it's also important for me to tell young people that I have no idea what I'm doing. No idea. And I don't know, you said earlier that I sold millions of books. I have no idea how that happened. No one does. No one knows what they're doing. You're never going to come to a place where, oh, I have it all figured out now. No one knows. With all due respect, you don't know either. You have no idea what you're doing. We're just fumbling around in the darkness. No one knows. Just go for it. 김기태. 제가 저희는 첫 소설을 발표한 지 아직 3년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양쪽에 계신 작가님들과 비교하면은 굉장히 이제 내세울 게 없는데 한 중간부터는 저도 그냥 독자의 마음으로 편안하게 읽었던 것 같고요. 특히 저는 아까 베크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작품을 발표할 때마다 이제 두려움을 휩싸인다. 난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에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어요. 왜냐면 이게 저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내가 특별히 겁쟁이가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작가라면 자연스럽게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감정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쩐지 이상하게 그게 저한테 좀 용기가 되었고요. 오늘 이렇게 많은 관객분들, 독자분들께서 찾아오셨는데 아마 여러 가지 긴장해서 헛소리도 많이 한 것 같지만 기억에 남는 것들, 문장들 하나씩 들고서 조심히 귀가하셔서 또 즐거운 주말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베크만 작가님이 아까 지금 써라 말씀하셨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은 그러니까 6개월을 쉬면은 어떨까 이런 저도 그 생각 해가고 있었거든요. 휴직을 해야 되는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내일까지 놀려고 했는데 약간 네 지금 쓰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 제가 너무 값진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하다가 이제 실패해서 이 자리 엉망을 만들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래놓고 원래 값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해서 네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여기 와주신 분들 모두 감사한 마음입니다. 네, 오늘 농담의 온도라는 주제로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바쁜 일정이실 텐데 자리를 빛내주신 세 분 작가님, 그다음 특히 멀리서 오신 프레드릭 베크만 작가님께 사회자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의미 있는 자리를 매년 마련해 주시고 있는 한국문학번역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열렬히 반응해 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대담은 이제 문학작품 안에서 작가의 개성으로 반짝이기도 하고 또 우리 독자들에게는 그 문학작품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농담의 온도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2024년 서울국제작가축제 여기서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